영하 30도의 몽골 새벽, 한 여성이 손전등 하나의 의지에 몰래 공책을 펼칩니다. 그 공책에 빼곡히 적힌 글자는 놀랍게도 한글이었어요. 왜 몽골 여성들이 목숨 걸고 한국어를 배우는 걸까요? 남편에게 들키면 맞는다는 걸 알면서도 그녀들은 새벽마다 한글을 익힙니다. 한국어는 떠날 수 있는 언어라고 말하면서요. 그리고 이 모든 것의 시작에는 한 소녀가 있었습니다. 11살의 폐교에서 한글 동화책을 발견한 소녀 솔롱고. 그녀가 뿌린 작은 씨앗 하나가 어떻게 수천 명의 인생을 바꿨는지, 그리고 한글이 어떻게 두 나라 사람들의 빈자리를 채워주는 다리가 되었는지, 세계가 주목한 놀라운 이야기가 지금 시작됩니다. 이 영상이 끝날 때쯤이면 여러분도 한글이 왜 세계에서 가장 과학적인 문자인지 느끼실 거예요. 영상이 마음에 드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려요. 그리고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저는 클라우스 밀러, 47살의 독일계 국제전략가입니다. 23년간 세계 각지의 분쟁 지역과 개발도상국을 누비며 경제 동향을 분석해온 사람이죠. 프랑크푸르트 대학에서 국제경제학 박사 학위를 받은 뒤 UN 산하기구와 세계은행에서 일하며 아프리카, 중동, 동남아시아의 수많은 현장을 밟아왔어요. 그런 제가 몽골 북부의 작은 도시 다르항에 발을 들이게 된 건 순전히 우연이었습니다. 2024년 이른 봄 울란바토르에서 북쪽으로 4시간을 달려 도착한 다르항은 영하 28도의 혹한이 지배하는 곳이에요. 인구 8만 명 남짓한 이 도시는 소련 시절 중공업 도시로 번성했지만 지금은 녹슨 공장 굴뚝만이 과거의 영광을 증언하고 있죠. 거리에는 일자리를 잃은 남성들이 낮부터 보드카 병을 들고 배회하고 아이들은 학교 대신 재래시장에서 자비를 하며 가게를 돕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날 새벽 5시에 숙소를 나섰습니다. 현지 경제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 재래시장을 둘러보려던 참이었어요. 3월의 다르항은 해가 뜨기 전까지 칠흑 같은 어둠에 잠겨 있습니다. 숨을 쉴 때마다 입김이 하얗게 피어오르고 귀와 코끝이 얼어붙는 듯한 추위가 온몸을 휘감았죠. 그런데 시장 골목 한편에서 이상한 광경을 목격하게 됩니다. 30대 초반으로 보이는 몽골 여성이 낡은 가판대 뒤에 쪼그려 앉아 무언가를 적고 있었어요. 손전등 불빛에 의지한 채 연신 펜을 움직이는 그녀의 손에는 작은 공책이 들려 있었습니다. 가까이 다가가 보니 충격적인 장면이 펼쳐집니다. 그 공책에는 한글이 빼곡히 적혀 있었어요. 몽골 한복판에서, 그것도 새벽 5시에 한국어로 가계부를 쓰고 있는 여성이라니요. 저는 발걸음을 멈출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녀의 글씨는 삐뚤빼뚤했지만 정성스러웠어요. 수입과 지출을 꼼꼼히 기록하고 옆에는 몽골어 메모까지 달아놓았더군요. 그녀는 제 시선을 느꼈는지 황급히 공책을 품 안에 숨깁니다. 마치 들키면 안 되는 비밀을 감추듯이요. 눈빛에는 두려움과 경계심이 가득했습니다. 저는 영어로 말을 건넸지만 그녀는 고개만 저을 뿐이었어요. 그런데 제가 돌아서려는 순간 그녀가 서툰 한국어로 중얼거립니다. 떠날 수 있는 언어라고요. 저는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눈빛에서 절박함 같은 것이 느껴졌어요. 23년간 수많은 분쟁 지역을 다니며 온갖 종류의 절박함을 봐왔지만 이건 달랐습니다. 생존을 위한 절박함이 아니라 무언가를 향한 간절한 희망 같은 것이었죠. 전쟁터에서도 보지 못한 종류의 빛이 그녀의 눈동자 깊은 곳에서 반짝이고 있었어요. 며칠간 다르항을 조사하면서 저는 더 놀라운 사실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 도시의 수많은 여성들이 새벽 시간을 쪼개 한국어를 공부하고 있었어요. 그것도 남편이나 가족 몰래요. 한 노점상 아주머니는 새벽 4시에 일어나 2시간씩 한글을 익힌다고 했습니다. 식당 종업원, 공장 노동자, 심지어 대학생까지.
그들 모두가 같은 말을 합니다. 한국어는 떠날 수 있는 언어라고요. 중국어도 아니고 러시아어도 아니고 왜 하필 한국어일까요? 하지만 왜 몰래 배워야 하는 걸까요? 이 물음의 답을 찾기 위해 저는 현지 안내인을 고용합니다. 40대 후반의 바트볼드라는 남성이었어요. 그가 들려준 이야기는 충격적이었습니다. 다르항의 남성들 상당수가 알코올 중독에 빠져 있다고 했어요. 소련 붕괴 이후 공장들이 문을 닫으면서 일자리를 잃은 남성들이 술에 의지하기 시작했고 그 폐해가 30년 넘게 이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가정폭력은 일상이 되었고 여성들은 생계와 육아를 홀로 감당해야 했습니다. 바트볼드는 조심스럽게 덧붙입니다. 남편들은 아내가 외국어를 배우는 걸 싫어한다고요. 특히 한국어를 배우면 한국으로 떠나버릴 거라는 두려움 때문에 심하게 반대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여성들은 가족이 잠든 새벽에만 공부할 수 있는 거죠. 들키면 구타를 당하기도 한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제야 그 여성이 왜 그토록 겁에 질린 표정으로 공책을 숨겼는지 이해할 수 있었어요. 안내인은 한 가지 이름을 언급합니다. 솔롱고라는 여성이에요. 그녀가 이 모든 것의 시작이라고 했습니다. 15년 전 이 도시의 여성들에게 처음 한글을 가르치기 시작한 사람이 바로 솔롱고라는 거죠. 지금은 어디 있는지 아무도 모른다고 했어요. 어떤 이는 한국으로 떠났다 하고 어떤 이는 울란바토르에서 연구를 계속한다고도 합니다. 또 어떤 이는 그녀가 이미 세상을 떠났다는 소문도 있다고 했어요. 저는 솔롱고의 흔적을 찾아 나섭니다. 그리고 도시 외곽의 폐교에서 결정적인 단서를 발견하게 됩니다. 20년 전 문을 닫은 초등학교였어요. 창문은 깨지고 지붕은 무너져 내렸지만 한쪽 교실만은 누군가 정성스럽게 관리한 흔적이 있었습니다. 먼지 쌓인 교실 한 구석에 낡은 상자가 있었어요. 그 안에는 손때 묻은 한글 교재들이 가득했습니다. 표지에는 솔롱고가 직접 그린 것으로 보이는 일러스트가 있었어요. 몽골 전통 게르와 한글 자음 모음이 함께 그려진 독특한 그림이었죠. 교재 첫 장을 펼치자 손글씨가 보입니다. 한글은 백성을 위해 만들어진 글자입니다. 배우기 쉽고 쓰기 편한 이 글자는 우리에게도 희망이 될 것입니다. 날짜는 2009년 3월이었어요. 15년 전 20도 안 된 어린 여성이 이 황량한 땅에서 무슨 꿈을 꾸었던 걸까요? 저는 그 순간 깨닫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외국어 학습 열풍이 아니에요. 한 여성이 시작한 작은 불씨가 어떻게 수천 명의 운명을 바꾸고 있는지 그 이야기를 반드시 세상에 알려야겠다고 결심하게 됩니다. 23년간 수많은 보고서를 썼지만 이번만큼은 숫자와 통계가 아닌 사람의 이야기를 기록하고 싶었어요. 창밖으로 보이는 다르항의 하늘은 여전히 어둡습니다. 하지만 저 멀리 재래시장 쪽에서 희미한 불빛들이 하나둘 켜지고 있어요. 오늘도 새벽을 쪼개 한글을 배우는 여성들의 손전등 불빛이겠죠. 솔롱고가 뿌린 씨앗이 어떻게 자라났는지 저는 그 뿌리를 찾아 더 깊이 파고들기로 합니다. 그녀의 이야기가 어디서 시작되었는지 이제 그 여정을 따라가 보려 합니다. 솔롱고의 이야기를 찾아 나선 저는 다르항 외곽의 작은 마을에서 그녀의 이웃이었던 노인을 만나게 됩니다. 73세 나란투야 할머니는 솔롱고가 태어날 때부터 지켜봤다고 했어요. 할머니가 들려준 이야기는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가슴 아픈 것이었습니다. 솔롱고는 1993년 다르항에서 가장 가난한 게르촌에서 태어났어요. 아버지 바야르는 제철소 노동자였고 어머니 오유는 재래시장에서 양고기를 팔았죠. 소련이 붕괴된 직후라 온 나라가 혼란에 빠져 있던 시절이었습니다. 공장들은 하나둘 문을 닫았고 거리에는 실업자들이 넘쳐났어요. 바야르는 문맹이었습니다. 글을 읽지 못한다는 사실이 그에게 얼마나 큰 고통이었는지 나란투야 할머니는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었어요.
공장에서 해고 통지서를 받았을 때 바야르는 그게 무슨 내용인지 알지 못했다고 합니다. 동료에게 읽어달라고 부탁해야 했고 그 순간 그의 얼굴이 새빨갛게 달아올랐다고 해요. 수치심이었죠. 어른이 되어서도 자신의 이름조차 제대로 쓰지 못한다는 사실은 그를 평생 짓눌렀습니다. 바야르는 술에 의지하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가끔 마시던 보드카가 매일이 되었고 나중에는 아침부터 술병을 손에서 놓지 않았죠. 취하면 아내에게 소리를 질렀고 어린 솔롱고는 구석에 웅크린 채 아버지의 고함을 들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할머니는 이상한 점을 발견했다고 해요. 바야르가 술에서 깨어났을 때 가장 먼저 하는 일이 딸아이를 안고 우는 것이었다고요. 그는 늘 중얼거렸대요. 너만은 이렇게 살면 안 된다고 그를 배워야 한다고요. 솔롱고가 8살이 되던 해 비극이 찾아옵니다. 바야르가 술에 취한 채 얼어붙은 강을 건너다 익사한 거예요. 영하 40도의 혹한 속에서 시신은 사흘 만에 발견되었습니다. 장례를 치를 돈도 없어서 이웃들이 십시일반 모아준 돈으로 겨우 아버지를 땅에 묻을 수 있었죠. 어머니 오유는 그날부터 새벽 4시에 일어나 시장으로 향했고 밤 11시가 넘어서야 게르로 돌아왔습니다. 솔롱고는 학교에 다닐 수 없었어요. 교복도 교과서도 신발도 살 돈이 없었으니까요. 대신 그녀는 동생 둘을 돌보며 집안일을 했습니다. 9살 소녀가 밥을 짓고 빨래를 하고 어린 동생들의 코를 닦아주었어요. 이웃들은 그런 솔롱고를 보며 혀를 찼습니다. 저 아이는 평생 저렇게 살겠구나 하고요. 그런데 11살이 되던 어느 겨울날 솔롱고의 인생을 바꾸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동생들을 데리고 마을을 돌아다니던 솔롱고는 우연히 폐교에 들어가게 되었어요. 문을 닫은 지 3년이 지난 학교는 황폐해져 있었지만 도서실만은 자물쇠가 부서져 열려 있었죠. 먼지 쌓인 선반 사이로 들어간 솔롱고는 바닥에 떨어진 책 한 권을 발견합니다. 그건 한글로 쓰인 동화책이었어요. 어떻게 몽골의 폐교에 한국 동화책이 있었는지는 아무도 몰라요. 아마 구소련 시절 한인 디아스포라의 흔적이거나 누군가 기증한 책이었을 거예요. 표지에는 알 수 없는 글자들이 있었고 그 옆에 토끼와 거북이 그림이 그려져 있었습니다. 솔롱고는 그림에 이끌려 책을 펼쳤어요. 물론 한 글자도 읽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한 일이 벌어졌어요. 솔롱고는 그 알 수 없는 글자들에서 규칙을 발견한 거예요. 동그라미가 있고 네모가 있고 선이 있었죠. 몽골 문자나 러시아 키릴 문자와는 전혀 달랐어요. 마치 누군가 일부러 쉽게 만들어 놓은 것 같았습니다. 솔롱고는 그 자리에 2시간이나 앉아 책장을 넘겼어요. 동생들이 배고프다고 울 때까지요. 그날 이후 솔롱고는 매일 폐교를 찾았습니다. 도서실에는 한글 책이 3권 더 있었어요. 동화책 2권과 낡은 한국어 교재 1권이었죠. 솔롱고는 교재의 첫 장을 펴고 혼자서 한글을 깨우치기 시작했습니다. 기억은 기억, 니은은 니은. 소리내어 읽을 수는 없었지만 글자의 모양과 조합 규칙을 하나씩 익혀갔어요. 나란투야 할머니는 그 시절 솔롱고를 또렷이 기억한다고 했습니다. 영하 30도가 넘는 겨울에도 그 아이는 폐교로 향했다고요. 손이 얼어서 펜을 쥘 수 없으면 입김을 불어 녹이고 해가 지면 촛불 하나의 의지의 글자를 따라 썼대요. 어머니 오유는 딸이 뭘 하는지 몰랐습니다. 알았다면 당장 그만두라고 했을 거예요. 그 시간에 돈이라도 벌어야 했으니까요. 하지만 솔롱고는 멈추지 않았어요. 12살이 되었을 때 그녀는 한글을 완전히 해독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동화책 속 토끼와 거북이 이야기를 처음 읽었을 때 솔롱고는 울었다고 해요. 태어나서 처음으로 다른 세계의 이야기를 읽은 거였죠. 문맹이었던 아버지가 평생 느꼈을 고통을 생각하면 더 슬펐다고 합니다. 아버지가 글을 읽을 수 있었다면 다르게 살 수 있었을까요? 솔롱고에게 한글은 단순한 외국어가 아니었어요.
그건 존엄이었습니다. 그를 모르면 사람 취급을 받지 못하는 세상에서 그를 안다는 것은 곧 인간으로 서는 것이었죠. 한글은 특히 그랬어요. 복잡한 한자나 러시아어와 달리 누구나 배울 수 있게 만들어진 글자였으니까요. 솔롱고는 나중에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한글은 가난한 사람도 배울 수 있는 글자라고요. 그래서 더 소중하다고요. 13살이 된 솔롱고는 동생들에게 한글을 가르치기 시작했어요. 게르 안흙바닥에 나뭇가지로 글자를 썼죠. 동생들은 처음에는 시큰둥했지만 언니가 들려주는 토끼와 거북이 이야기에 점점 빠져들었습니다. 이웃집 아이들도 하나둘 모여들었어요. 솔롱곤의 게르 앞에서 아이들이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린다고 나란투야 할머니는 회상했습니다. 그게 시작이었어요. 가난한 게르촌의 문맹 소녀가 한글이라는 씨앗을 발견한 순간 수천 명의 운명이 바뀔 준비를 하고 있었던 거죠. 물론 그때는 아무도 몰랐습니다. 솔롱고 자신도요. 저는 나란투야 할머니에게 물었습니다. 솔롱고가 왜 하필 한글에 그토록 집착했냐고요. 할머니는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어요. 그 아이는 늘 말했대요. 한글은 백성을 불쌍히 여겨 만든 글자라고, 그래서 자기 같은 사람도 배울 수 있는 거라고요. 세종대왕이라는 왕이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 만들었다고 언젠가 꼭 그 나라에 가보고 싶다고요. 솔롱고가 14살이 되던 2007년 다르항에 큰 변화가 찾아옵니다. 한국 건설회사가 도시 외곽에 아파트 단지를 짓기 시작한 거예요. 몽골 정부와 합작 투자로 진행된 이 프로젝트는 다르항 주민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했고 동시에 한국이라는 나라를 처음으로 가깝게 느끼게 해주었습니다. 공사장 주변에는 매일 수십 명의 사람들이 모여들었어요. 일자리를 구하려는 남성들, 구경 나온 아이들, 그리고 한국인들이 먹고 버린 음식 포장지를 줍는 노인들까지. 솔롱고도 그중 하나였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목적은 달랐어요. 한국어를 직접 들어보고 싶었던 거죠. 3년간 혼자서 한글을 익혔지만 실제로 한국어가 어떻게 발음되는지는 알 수 없었으니까요. 솔롱고는 매일 점심시간마다 공사장 철조망 옆에 서서 한국인 기술자들의 대화를 엿들었습니다. 그들이 나누는 말은 책에서 본 글자와는 전혀 다르게 들렸어요. 빠르고 억양이 있고 감정이 담겨 있었죠. 솔롱고는 그 소리에 매료되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쓰는 언어를 나도 말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고 생각했어요. 어느 날 한 한국인 기술자가 솔롱고를 발견합니다. 40대 초반으로 보이는 그 남자는 점심 도시락을 들고 철조망 가까이 다가왔어요. 솔롱고는 도망치려 했지만 그가 먼저 말을 걸었습니다. 뭐 하는 거야? 매일 여기 서 있더라. 솔롱고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한국어를 읽을 수는 있었지만 말할 수는 없었으니까요. 그런데 솔롱고가 품에서 낡은 한글 교재를 꺼내 보이자 그 기술자의 표정이 변했습니다. 놀라움과 호기심이 뒤섞인 눈빛이었죠. 그는 철조망 너머로 손을 내밀어 교재를 받아들었어요. 한참을 들여다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혼자 배운 거야, 대단하네. 그 말을 솔롱고는 알아듣지 못했지만 그의 표정에서 칭찬이라는 걸 느낄 수 있었어요. 그 기술자의 이름은 박정호였습니다. 42, 경상북도 포항 출신의 건설 현장 감독이었죠. 그는 20년간 중동과 동남아시아를 떠돌며 현장을 지휘해온 베테랑이었어요. 아내와 두 아이를 한국에 두고 1년에 2번 정도만 집에 들르는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외롭고 고단한 생활이었지만 그는 묵묵히 일했어요. 가족을 위해서였죠. 박정호는 다음 날부터 점심시간마다 철조망 옆으로 왔습니다. 도시락을 먹으며 솔롱고에게 한국어를 가르쳐주기 시작한 거예요. 처음에는 간단한 인사말부터였죠.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죄송합니다. 솔롱고는 그의 입모양을 보며 따라했어요. 발음이 서툴렀지만 박정호는 웃으며 고쳐주었습니다.
현장에 다른 한국인들은 박정호를 이상하게 쳐다봤어요. 왜 저 꼬마한테 한국어를 가르쳐 주냐고 시간 낭비라고 했죠. 몽골 사람들도 수군거렸습니다. 저 남자가 무슨 속셈이 있는 게 아니냐고요. 하지만 박정호는 개의치 않았어요. 그는 솔롱고에게서 자신의 딸을 보았다고 나중에 고백했습니다. 한국에 두고 온 12살 딸아이가 이 먼 타국에서 혼자 뭔가를 배우려 한다면 누군가 도와주기를 바랄 것 같았다고요. 3개월이 지나자 솔롱고는 간단한 대화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오늘 날씨가 추워요. 배가 고파요. 한국은 어떤 나라예요? 박정호는 한국에 대해 이야기해 주었어요. 사계절이 뚜렷하고 밥과 김치를 먹고 사람들이 열심히 일하는 나라라고요. 솔롱고는 눈을 반짝이며 들었습니다. 언젠가 꼭 가보고 싶다고 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박정호가 솔롱고에게 심각한 표정으로 말합니다. 이번 주말에 한국으로 돌아간다고요. 공사 현장 감독 임기가 끝난 거였어요. 솔롱고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겨우 한국어를 배우기 시작했는데 선생님이 떠나버리는 거였으니까요. 박정호는 떠나기 전날 솔롱고에게 작은 선물을 주었습니다. 낡은 한국어 사전과 자신이 쓰던 볼펜이었어요. 사전 첫 장에는 그의 글씨가 적혀 있었습니다. 솔롱고에게 넌 뭐든 할 수 있어. 포기하지 마. 박정호 삼촌이. 솔롱고는 그 글씨를 보며 울었습니다. 아버지를 잃은 뒤 처음으로 어른에게서 따뜻한 말을 들은 거였어요. 박정호가 떠난 뒤 솔롱고는 매일 그 사전을 펼쳤습니다. 한 장 한 장 넘기며 단어를 외웠어요. 가, 나, 다라. 가족, 나라, 다리, 라면. 사전이 닳아서 떨어질 때까지 솔롱고는 손에서 놓지 않았죠. 박정호의 말이 그녀를 버티게 해주었습니다. 넌 뭐든 할 수 있어. 그 후로 17년이 흘렀습니다. 저는 박정호를 찾아 한국으로 연락을 취했어요. 그는 지금 61살로 포항에서 은퇴 후 조용히 살고 있었습니다. 전화로 솔롱고 이야기를 꺼내자 그는 한참을 말이 없었어요. 그러다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 아이가 어떻게 됐는지 늘 궁금했다고요. 저는 그에게 솔롱고가 이룬 일들을 설명해 주었습니다. 그녀가 수천 명의 몽골 여성들에게 한글을 가르쳤고 그 덕분에 많은 사람들의 인생이 바뀌었다고요. 박정호는 한동안 아무 말이 없었어요. 그러다 갑자기 흐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그의 울음소리가 들렸어요. 그는 겨우 말했습니다. 내가 한 건 점심시간에 잠깐 말을 가르쳐 준 것뿐인데 그게 그렇게 큰 일이 될 줄은 몰랐다고요. 저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누군가의 작은 친절이 한 사람의 인생을 바꾸고 그 사람이 또 수천 명의 인생을 바꾼다는 것을요. 박정호가 철조망 너머로 건넨 몇 마디 한국어가 솔롱고에게는 사다리가 되었고 솔롱고는 그 사다리를 수천 명과 나누었습니다. 작은 선의가 어떻게 거대한 물결이 되는지 저는 다르항에서 목격하고 있었어요. 박정호는 통화를 끝내기 전 부탁했습니다. 기회가 되면 솔롱고에게 전해달라고요. 삼촌이 아직도 너를 기억하고 있다고 내가 자랑스럽다고요. 박정호가 떠난 뒤에도 솔롱고의 한국어 공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15살이 된 그녀는 다르항을 떠나 수도 울란바토르로 향합니다. 어머니 오유는 처음에 극구 반대했어요. 어린 딸을 혼자 대도시로 보내는 게 두려웠던 거죠. 하지만 솔롱고의 결심은 확고했습니다. 한국어를 제대로 배우려면 울란바토르에 가야 했어요. 그곳에 한국어 학원이 있다는 소문을 들었거든요. 2008년에 울란바토르는 급격한 변화의 한복판에 있었습니다. 중국과 러시아 사이에 끼어 있던 이 내륙 국가에 새로운 바람이 불기 시작한 거예요. 바로 한류였죠. 드라마 대장금이 몽골 전역을 휩쓸었고 젊은이들 사이에서 한국 가수들의 노래가 유행했습니다. 거리에는 한글 간판이 하나둘 늘어났고 한국 기업들이 앞다투어 진출했어요.
솔롱고는 울란바토르 외곽의 허름한 숙소에 방을 얻었습니다. 월세 5만 투구릭, 한화로 약 2만 원이었어요. 낮에는 한국 식당에서 설거지를 하고 밤에는 한국어 학원에 다녔습니다. 학원비는 한 달에 3만 투구릭이었는데 설거지 월급으로는 빠듯했어요. 식사는 하루에 한 끼로 줄였습니다. 그래도 솔롱고는 행복했어요. 드디어 한국어를 체계적으로 배울 수 있게 되었으니까요. 학원에서 솔롱고의 실력은 단연 돋보였습니다. 다른 학생들이 기억 니은 뒤 그들 배울 때 그녀는 이미 신문 기사를 읽을 수 있었어요. 선생님은 솔롱고를 특별히 눈여겨보았습니다. 이 아이는 다르다, 진짜 언어에 대한 재능이 있다고 생각했죠. 솔롱고는 6개월 만에 학원의 모든 과정을 마쳤습니다. 선생님은 그녀에게 대학 진학을 권유했어요. 2009년 솔롱고는 몽골 국립대학교 한국어학과에 입학합니다. 16살의 나이로 대학생이 된 거예요. 당시 한국어학과는 몽골에서 가장 인기 있는 학과 중 하나였습니다. 한국 기업 취업을 꿈꾸는 학생들이 몰려들었죠. 삼성, LG, 현대 같은 기업들이 몽골에 진출해 있었고 한국어를 잘하면 좋은 일자리를 얻을 수 있다는 인식이 퍼져 있었어요. 하지만 솔롱고의 관심사는 취업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한글 자체에 매료되어 있었어요. 왜 한글은 이렇게 배우기 쉬울까? 어떤 원리로 만들어진 걸까? 이 글자를 몽골어 교육에 활용할 수는 없을까? 솔롱고는 언어학 수업에 빠져들었습니다. 세종대왕이 한글을 창제한 원리, 자음과 모음의 과학적 설계, 누구나 쉽게 배울 수 있도록 만들어진 철학까지요. 대학 3학년이 되던 해 솔롱고는 파격적인 논문을 발표합니다. 한글의 의문 체계를 몽골어 문해 교육에 적용하는 방안이라는 제목이었어요. 그녀의 주장은 이랬습니다. 몽골의 전통 문자는 배우기 어렵고 러시아식 키릴 문자도 몽골어 발음을 정확히 표기하지 못한다. 하지만 한글의 원리를 응용하면 몽골 아이들이 더 쉽고 빠르게 읽기를 배울 수 있다고요. 학계의 반응은 차가웠습니다. 교수들은 솔롱고의 논문을 황당하다고 일축했어요. 한국 문자를 몽골에 적용하자니 그게 말이 되느냐고 했죠. 민족주의 성향의 학자들은 더 격렬하게 반발했습니다. 우리 고유의 문자를 버리고 외국 글자를 쓰자는 거냐, 문화 사대주의라고 비난했어요. 솔롱고는 졸업 후 대학원 진학을 희망했지만 어떤 교수도 그녀를 지도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솔롱고는 대학을 떠났습니다. 2012년 20살의 겨울이었어요. 그녀는 울란바토르 외곽의 값싼 반지하 방으로 이사했습니다. 한 달 월세 3만 투구릭짜리 방은 창문도 없고 난방도 제대로 안 됐어요. 겨울에는 실내에서도 입김이 나왔죠. 하지만 솔롱고는 거기서 연구를 계속했습니다. 그녀는 낮에는 한국 관광객을 상대로 통역 아르바이트를 하고 밤에는 한글과 몽골어의 의문 대조 연구에 매달렸어요. 학계에서 인정받지 못해도 상관없었습니다. 솔롱고에게는 확신이 있었어요. 한글의 원리를 활용하면 문맹을 줄일 수 있다는 확신이요. 아버지처럼 글을 몰라 고통받는 사람들을 도울 수 있다는 믿음이 그녀를 버티게 해주었습니다. 이 시기 몽골에서는 한국어 열풍이 최고조에 달했습니다. BTS와 K-팝 아이돌들이 전 세계를 휩쓸었고 몽골 젊은이들도 열광했어요. 한국어 학원은 우후죽순 생겨났고 한국 유학을 꿈꾸는 학생들이 넘쳐났습니다. 한국행 비행기는 늘 만석이었죠. 하지만 솔롱고는 그 흐름과 거리를 두었습니다. 그녀가 보기에 대부분의 한국어 학습자들은 한글을 도구로만 여겼어요. 취업을 위한 도구, 돈을 벌기 위한 도구요. 물론 그것도 나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솔롱고는 더 깊은 것을 보았어요. 한글에 담긴 철학,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 누구나 배울 수 있게 만들겠다는 의지요. 그녀는 그 철학을 몽골에 전하고 싶었습니다. 반지하 방에서 보낸 3년은 고독했지만 충실했어요.
솔롱고는 한글의 자음과 모음이 어떻게 발음 기관의 모양을 본떠 만들어졌는지 연구했습니다. 그리고 그 원리를 몽골어에 적용하는 자신만의 교수법을 개발했어요. 아직 검증되지 않은 이론이었지만 그녀는 언젠가 기회가 올 거라고 믿었습니다. 다르항에서 혼자 한글을 깨우치던 11살 소녀처럼 솔롱고는 또다시 홀로 길을 걷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기회는 예상치 못한 곳에서 찾아오게 됩니다. 바로 전 세계를 뒤흔든 코로나 팬데믹이었죠. 2020년 초 전 세계가 코로나 바이러스의 공포에 휩싸였습니다. 국경이 닫히고 비행기가 멈추고 사람들은 집 안에 갇혔어요. 몽골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인구 330만 명의 이 작은 나라는 의료 인프라가 취약했고 바이러스가 퍼지면 감당할 수 없었죠. 정부는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국경을 폐쇄했습니다. 솔롱고는 울란바토르 반지하 방에서 뉴스를 지켜보았어요. 각국의 대응을 비교하면서 한 가지 사실에 주목하게 됩니다. 한국의 방역 시스템이 전 세계의 모범이 되고 있었어요. 투명한 정보 공개, 빠른 진단 검사, 드라이브스루 검진소. 한국은 봉쇄 없이도 바이러스를 통제하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은 전 세계 뉴스에서 연일 보도되었죠. 몽골인들도 한국의 방역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소셜미디어에서는 한국의 K-방역이 화제였어요. 한국이 만든 진단키트가 얼마나 정확한지, 한국 정부의 정보 공개가 얼마나 투명한지 사람들이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몽골에도 한국의 진단키트가 도착했어요. 한국 정부가 우방국들의 의료 물자를 지원한 거였죠. 솔롱고는 이 상황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직감했습니다. 한국에 대한 몽골인들의 신뢰가 폭발적으로 높아지고 있었어요. K-팝과 드라마로 시작된 관심이 이제 실질적인 신뢰로 바뀌고 있었죠. 한국은 단순히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나라가 아니라 위기 상황에서도 믿을 수 있는 나라라는 인식이 퍼졌습니다. 팬데믹 기간 동안 이상한 현상이 나타났어요. 온라인 한국어 강좌 수강생이 폭증한 거예요. 집에 갇힌 사람들이 시간을 활용해 한국어를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여성들의 참여가 두드러졌어요. 2019년까지 몽골의 한국어 학습자 중 여성 비율은 약 60%였는데 2020년에는 75%까지 올랐습니다. 왜 여성들이 한국어에 더 열광했을까요? 솔롱고는 그 이유를 알고 있었습니다. 몽골 여성들에게 한국어는 새로운 기회의 문이었어요. 한국 기업 취업, 한국 유학, 그리고 한국인과의 결혼까지. 팬데믹으로 일자리를 잃은 여성들이 미래를 위해 한국어를 선택한 거였죠. 이 시기 국제 결혼 중개 업체들의 상담 요청도 급증했습니다. 통계에 따르면 2020년 한 해 동안 몽골 여성과 한국 남성의 결혼이 전년 대비 30% 증가했어요. 물론 모든 결혼이 행복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언어 장벽, 문화 차이, 경제적 기대 차이로 어려움을 겪는 커플도 많았죠. 하지만 솔롱고가 만난 많은 여성들은 다른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녀들은 한국을 도피처가 아니라 새로운 시작점으로 보고 있었어요. 몽골에서의 힘든 삶에서 벗어나기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의 능력을 펼칠 수 있는 곳으로 한국을 선택했다고 했습니다. 한국어를 배우는 것은 그 첫걸음이었죠. 솔롱고는 이런 여성들의 이야기를 듣고 기록하기 시작했어요. 34살의 채책은 두 아이를 둔 싱글맘이었습니다. 남편이 술에 취해 폭력을 휘두르다 교통사고로 사망한 뒤 혼자서 아이들을 키웠어요. 그녀는 한국어를 배우기 시작했고 온라인으로 알게 된 한국 남성과 결혼했습니다. 상대는 52살의 농촌 총각이었어요. 처음에 주변에서는 걱정했지만 채책은 행복하다고 했습니다. 남편이 자신을 존중해준다고요. 술도 안 마시고 손찌검도 안 하고 아이들을 친자식처럼 대해준다고요. 41살의 오윤 채책은 울란바토르에서 미용사로 일하다 코로나로 실직했어요.
그녀는 한국어를 배워 한국 미용 브랜드의 몽골 지사에 취업했습니다. 월급은 이전의 3배였어요. 그녀는 말했습니다. 한국어가 내 인생을 바꿨다고요. 하지만 그보다 중요한 건 한국어를 배우면서 자신감이 생겼다는 거라고요. 솔롱고는 이런 이야기들을 모으면서 깨달았습니다. 한국어와 한글은 단순한 외국어가 아니었어요. 몽골 여성들에게 그것은 희망의 언어였습니다. 어둡고 막힌 현실에서 벗어날 수 있는 빛 같은 것이었죠. 물론 한국이 완벽한 나라는 아니에요. 하지만 적어도 몽골 여성들에게 한국은 노력하면 대우받을 수 있는 곳, 성실함을 인정해주는 곳으로 여겨졌습니다. 2021년 팬데믹이 조금씩 완화되면서 솔롱고에게 연락이 오기 시작합니다. 다르항에서 온 전화였어요. 고향의 여성들이 한국어를 배우고 싶어 한다는 내용이었죠. 솔롱고가 어린 시절 뿌린 씨앗이 드디어 싹을 틔우고 있었습니다. 반지하 방에서 홀로 연구하던 3년의 시간이 헛되지 않았던 거예요. 솔롱고는 고민했습니다. 울란바토르에서 통역 일을 계속하면 돈을 벌 수 있어요. 하지만 고향 여성들에게 한글을 가르치면 수입은 거의 없을 거예요. 그녀는 박정호가 준 사전을 펼쳤습니다. 첫 장에 적힌 글씨가 눈에 들어왔어요. 넌 뭐든 할 수 있어. 포기하지 마. 솔롱고는 결심했습니다. 다르항으로 돌아가기로요. 한글이 몽골 여성들의 삶을 어떻게 바꿀 수 있는지 직접 증명해 보이기로 한 거예요. 그것이 아버지의 고통에 대한 답이고 박정호의 친절에 대한 보답이라고 생각했습니다. 2022년 봄 솔롱고는 14년 만에 고향 다르항으로 돌아왔습니다. 울란바토르에서의 삶을 모두 정리하고요. 가진 것이라고는 낡은 배낭 하나와 박정호가 준 한국어 사전뿐이었어요. 29살의 그녀는 어린 시절 한글을 처음 발견했던 그 폐교 앞에 섰습니다. 건물은 더 낡아져 있었지만 아직 무너지지는 않았어요. 솔롱고는 지역 관청을 찾아가 폐교 한 칸을 빌려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무료로 읽기 수업을 하겠다고 했어요. 관료들은 시큰둥했지만 어차피 버려진 건물이니 쓰라고 허락해 주었죠. 솔롱고는 직접 빗자루를 들고 교실을 청소했습니다. 깨진 유리창은 비닐로 막고 낡은 책상들을 끌어모았어요. 첫 수업에는 7명의 아이들이 왔습니다. 모두 가난한 가정의 아이들이었어요. 학교에 다니지만 읽기에 어려움을 겪는 아이들, 아예 학교를 그만둔 아이들, 학습 부진으로 낙인 찍힌 아이들이었죠. 그 아이들의 엄마들이 솔롱고의 소문을 듣고 보낸 거였어요. 솔롱고는 자신이 개발한 교수법을 적용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글의 자음 모음 체계를 몽골어 발음에 대입하는 방식이었어요. 한글은 발음 기관의 모양을 본떠 만든 글자입니다. 기역은 혀가 목구멍을 막는 모양이고 리은은 혀가 윗잇몸에 닿는 모양이에요. 솔롱고는 이 원리를 아이들에게 가르쳤습니다. 글자가 소리와 연결되는 원리를 이해하면 어떤 글자든 쉽게 읽을 수 있다고요. 처음에 아이들은 어리둥절해했어요. 왜 몽골어 수업에서 한국 글자를 배우는지 이해하지 못했죠. 하지만 솔롱고는 인내심 있게 설명했습니다. 한글을 배우는 게 아니라 한글의 원리를 배우는 거라고요. 이 원리를 알면 몽골어도 더 잘 읽을 수 있다고요. 기적 같은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2달이 지나자 아이들의 읽기 속도가 눈에 띄게 빨라졌어요. 특히 학습 부진아로 분류되었던 아이들의 변화가 극적이었습니다. 10살 바트는 학교에서 가장 읽기를 못하는 아이로 낙인 찍혀 있었어요. 선생님들은 그에게 지적 장애가 있을지도 모른다고 했죠. 하지만 솔롱고의 수업을 받은 뒤 바트는 또래 아이들보다 읽기 속도가 빨라졌습니다. 솔롱고는 이유를 알았어요. 바트는 머리가 나쁜 게 아니었습니다. 기존 교육 방식이 그에게 맞지 않았던 것뿐이에요. 몽골의 전통적인 읽기 교육은 글자를 통째로 외우게 하는 방식이었어요.
하지만 바트 같은 아이들에게는 글자와 소리의 관계를 논리적으로 이해하는 방식이 더 효과적이었죠. 한글의 원리가 바로 그걸 가르쳐 준 거예요.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솔롱고의 수업을 받으면 읽기를 못하던 아이도 읽기를 잘하게 된다고요. 학부모들이 찾아왔어요. 처음에는 7명이었던 학생이 20명이 되고 50명이 되었습니다. 교실 하나로는 감당이 안 돼서 옆 교실도 정리해야 했어요. 솔롱고는 여전히 수업료를 받지 않았습니다. 통역 아르바이트로 번 돈으로 교재를 만들고 연필을 사주었죠. 이 과정에서 솔롱고는 예상치 못한 변화를 목격합니다. 아이들의 엄마들이 수업에 관심을 갖기 시작한 거예요. 처음에는 아이를 데려다 주러 온 엄마들이 교실 밖에서 기다렸어요. 그러다 하나둘씩 교실 안으로 들어와 수업을 구경하기 시작했죠. 솔롱고가 한글의 원리를 설명하면 엄마들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느 날 38살의 나란솔이라는 여성이 솔롱고에게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어른도 배울 수 있냐고요. 그녀는 재래시장에서 야채를 파는 상인이었어요. 남편은 실직 후 술에 빠져 있었고 새 아이를 혼자 먹여 살리고 있었죠. 나란솔은 한국 드라마를 보면서 한국에 가면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어는커녕 몽골어 읽기도 서툴렀어요. 솔롱고는 성인반을 개설했습니다. 저녁 8시부터 10시까지 낮에 일하는 여성들을 위한 수업이었어요. 첫 수업에 12명이 왔습니다. 모두 30대에서 50대의 여성들이었죠. 가정주부, 상인, 공장 노동자, 청소부까지. 그녀들은 하루 종일 힘들게 일하고도 밤에 교실을 찾았어요. 성인반 여성들의 학습 속도는 아이들보다 느렸습니다. 하지만 의지는 더 강했어요. 나란솔은 매일 밤 집에서 복습했습니다. 아이들이 잠든 뒤 촛불 아래서 한글을 따라 썼죠. 그녀의 손은 장사와 집안일로 거칠어져 있었지만 펜을 쥔 손에는 힘이 있었어요. 석 달이 지나자 성인반 학생들도 간단한 한글을 읽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한글을 배운 여성들이 몽골어 읽기도 더 잘하게 된 거예요. 솔롱고의 이론이 맞았던 겁니다. 글자와 소리의 관계를 논리적으로 이해하면 어떤 언어든 읽기가 쉬워진다는 것을요. 바르항의 폐교는 더 이상 폐교가 아니었습니다. 그곳은 희망의 학교가 되어 있었어요. 아이들은 읽기의 즐거움을 알게 되었고 엄마들은 새로운 삶을 꿈꾸기 시작했죠. 솔롱고가 11살 때 이 폐교에서 한글 동화책을 발견한 것처럼 이제 수십 명의 사람들이 같은 장소에서 한글을 통해 새로운 세계를 발견하고 있었습니다. 나란솔은 나중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국어를 배우면서 처음으로 내가 뭔가 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걸 느꼈다고요. 돈도 학력도 백도 없는 자신이 새로운 언어를 배울 수 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다고요. 그 자신감이 모든 것을 바꿨다고 했습니다. 솔롱고의 성인반을 수료한 여성들 중 일부는 더 깊이 한국어를 배우고 싶어 했습니다. 그녀들은 한국어 능력 시험을 준비하기 시작했고 몇몇은 한국 취업이나 유학을 꿈꾸었어요. 그리고 또 다른 선택지가 있었습니다. 국제 결혼이었죠. 저는 이 부분을 취재하면서 조심스러웠습니다. 국제 결혼에 대한 편견이 있다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어떤 사람들은 돈을 위한 결혼이라고 하고 어떤 사람들은 인신매매에 가깝다고도 하죠. 하지만 솔롱고와 그녀의 학생들을 통해 만난 커플들의 이야기는 달랐습니다. 첫 번째로 만난 커플은 나란솔과 김영수 씨였어요. 솔롱고의 성인반을 수료한 여성들 중 일부는 더 깊이 한국어를 배우고 싶어 했습니다. 그녀들은 한국어 능력 시험을 준비하기 시작했고 몇몇은 한국 취업이나 유학을 꿈꾸었어요. 그리고 또 다른 선택지가 있었습니다. 국제 결혼이었죠. 저는 이 부분을 취재하면서 조심스러웠습니다. 국제 결혼에 대한 편견이 있다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어떤 사람들은 돈을 위한 결혼이라고 하고
어떤 사람들은 인신매매에 가깝다고도 하죠. 하지만 솔롱고와 그녀의 학생들을 통해 만난 커플들의 이야기는 달랐습니다. 첫 번째로 만난 커플은 에르덴과 최준호 씨였어요. 에르덴은 32살, 준호 씨는 35살로 3살 차이의 또래 부부였습니다. 에르덴은 울란바토르에서 회계사로 일하다 한국 기업 몽골 지사에 취업했어요. 그곳에서 한국 본사에서 파견 온 준호 씨를 만났죠. 준호 씨는 대기업 해외 영업팀 과장이었는데 에르덴의 유창한 한국어 실력에 감탄했다고 합니다. 두 사람은 업무상 자주 만나면서 자연스럽게 가까워졌어요. 에르덴은 솔롱고의 수업에서 한국어를 배운 뒤 독학으로 실력을 키워온 터였습니다. 준호 씨는 그녀의 성실함과 똑똑함에 반했다고 했어요. 1년간의 연애 끝에 두 사람은 결혼을 결정했습니다. 준호 씨 부모님도 에르덴을 만나보고 흔쾌히 허락했다고 해요. 며느리가 한국어를 너무 잘해서 외국인인 줄 몰랐다고 할 정도였죠. 두 번째 커플은 사랑굴과 김태영 씨였습니다. 사랑굴은 29살, 태영 씨는 33살로 4살 차이였어요. 사랑굴은 솔롱고의 제자 중에서도 한국어 실력이 뛰어났습니다. 한국 유학을 꿈꾸며 열심히 공부했고 장학금을 받아 서울의 대학원에 진학했어요. 태영 씨는 같은 대학원 선배였습니다. 유학생 멘토링 프로그램에서 처음 만났고 사랑굴의 학업을 도와주다 사랑에 빠졌죠. 태영 씨는 저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사랑굴이 공부하는 모습을 보면서 감동받았다고요. 새벽까지 도서관에서 논문을 읽고 모르는 건 끝까지 물어보는 성실함이 대단했대요. 국적이나 문화 차이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오히려 서로 다른 배경 덕분에 대화가 더 풍성해졌다고요. 세 번째 커플은 나란솔과 김영수 씨였어요. 나란솔은 솔롱고의 성인반 첫 번째 수료생이었고 영수 씨는 충청남도 홍성에서 농사를 짓는 56살의 남성이었습니다. 나란솔은 41살로 두 사람은 15살 차이였죠. 영수 씨는 20년 전 아내와 사별한 뒤 혼자 살았어요. 두 아들이 있지만 모두 서울로 떠났고 그는 홀로 농촌에 남아 밭을 일궜죠. 나란솔 역시 전 남편과 사별한 뒤 새 아이를 혼자 키우고 있었습니다. 비슷한 아픔을 겪은 두 사람은 서로를 깊이 이해할 수 있었어요. 영수 씨와 나란솔은 화상통화로 처음 만났습니다. 나란솔의 한국어는 아직 서툴렀지만 기본적인 대화는 가능했어요. 영수 씨는 그녀가 한국어를 배우기 위해 얼마나 노력했는지를 듣고 감동받았습니다. 3번의 화상통화와 1번의 몽골 방문 끝에 두 사람은 결혼을 결정했습니다. 나란솔은 새 아이를 데리고 한국으로 왔어요. 처음에는 모든 것이 낯설었습니다. 하지만 영수 씨는 인내심이 있었습니다. 그는 나란솔에게 농사일을 천천히 가르쳤어요. 아이들에게는 자상한 아버지가 되려고 노력했죠. 제가 그들을 방문했을 때 결혼 1년 차였습니다. 나란솔은 한국어가 많이 늘어 있었어요. 영수 씨와 농담을 주고받을 정도였죠. 그녀는 말했습니다. 남편이 자신을 존중해 준다고요. 몽골에서는 경험해보지 못한 일이라고요. 네 번째 커플은 오윤채책과 이정민 씨였어요. 오윤채책은 41살, 정민 씨는 48살로 7살 차이였습니다. 정민 씨는 서울에서 작은 식당을 운영하는 남성이었어요. 그는 10년 전 이혼했습니다. 사업에만 매달리다 가정을 돌보지 못했고 아내는 결국 떠났죠. 오윤채책은 솔롱고의 수업에서 한국어를 배운 뒤 한국 식당에서 일하고 싶어 했어요. 중개소를 통해 정민 씨의 식당에 취업하게 되었고 처음에는 고용인과 고용주의 관계였습니다. 하지만 함께 일하면서 서로를 알아갔어요. 오윤채책은 성실했고 정민 씨는 그녀의 노력을 인정했죠. 1년 뒤 두 사람은 결혼했습니다. 정민 씨는 저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젊은 시절에는 사랑이 뭔지 몰랐다고요. 그냥 좋으면 결혼하는 거라고 생각했대요.
하지만 이제는 안다고요. 사랑은 상대방을 존중하고 함께 일하고 서로의 빈자리를 채워주는 거라고요. 이 커플들의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모두 한국어라는 다리를 통해 연결되었다는 거예요. 에르덴이 한국어를 몰랐다면 준호 씨와 업무 파트너가 될 수 없었을 겁니다. 사랑굴이 한국어를 배우지 않았다면 한국 유학도 태영 씨와의 만남도 없었겠죠. 나란솔이 한국어를 배우지 않았다면 영수 씨와 대화할 수 없었을 거예요. 한국어는 두 사람 사이의 문화적 간극을 좁혀주는 다리였습니다. 솔롱고는 이 커플들의 이야기를 지켜보며 복잡한 감정을 느꼈다고 합니다. 한글을 가르친 결과가 이런 인연으로 이어질 줄은 몰랐다고요. 또래 커플, 비슷한 상처를 가진 커플, 직장에서 만난 커플까지 다양한 형태의 사랑이 한국어를 통해 싹 텄습니다. 한글은 글자 이상의 의미를 갖고 있었어요. 그것은 외로운 영혼들을 이어주는 보이지 않는 끈이었습니다. 2024년 11월 몽골 국회에서 역사적인 법안이 통과되었습니다. 초등학교 교육과정에 한글 원리 기반 읽기 교육을 시범 도입한다는 내용이었어요. 솔롱고가 15년간 주장해온 이론이 마침내 국가 차원에서 인정받은 순간이었습니다. 저는 그 소식을 듣고 다르항으로 향했습니다. 솔롱고를 다시 만나기 위해서였죠. 폐교에서 낡은 한글 교재를 발견한 지 6개월이 지나 있었어요. 그동안 저는 솔롱고의 흔적을 따라 몽골 전역을 누볐습니다. 울란바토르의 반지하 방, 한국의 농촌 마을, 서울의 작은 식당까지. 그리고 이제 모든 이야기의 시작점이자 끝점인 다르항으로 돌아온 거예요. 폐교는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분위기가 달라져 있었어요. 건물 외벽에는 새 페인트가 칠해져 있었고 깨진 유리창은 새 유리로 교체되어 있었죠. 정문에는 간판이 걸려 있었습니다. 솔롱고 한글 배움터. 한글과 몽골 문자가 함께 적힌 간판이었어요. 교실 안으로 들어가자 솔롱고가 있었습니다. 31살이 된 그녀는 교실 바닥을 쓸고 있었어요. 저를 보자 환하게 웃었습니다. 먼 길 오셨어요 라고 유창한 한국어로 인사했죠. 저는 그녀에게 국회 법안 통과 소식을 축하한다고 했어요. 솔롱고는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아직 시작일 뿐이라고요. 솔롱고는 저에게 그동안의 변화를 설명해 주었습니다. 처음 7명으로 시작한 교실이 이제 200명이 넘는 학생을 가르치는 학교가 되었다고요. 아이들 수업, 성인 여성 수업, 한국어 심화 수업까지. 선생님도 3명으로 늘었어요. 모두 솔롱고의 제자들이었습니다. 한글을 배운 뒤 다른 이들을 가르치는 선생님이 된 여성들이었죠. 저는 그녀에게 물었습니다. 한국으로 떠난 여성들은 어떻게 지내고 있느냐고요. 솔롱고는 휴대폰을 꺼내 사진첩을 보여주었어요. 수십 장의 사진이 있었습니다. 나란솔이 홍성 농장에서 배추를 수확하는 사진, 오윤채책이 서울 식당에서 손님을 맞는 사진, 투야가 상철 씨와 함께 부산 해운대를 걷는 사진까지요. 솔롱고는 말했습니다. 그녀들과 매주 화상 통화를 한다고요. 한국 생활이 쉽지 않을 때 상담도 해주고 한국어가 막힐 때 도와주기도 한대요. 멀리 떨어져 있지만 여전히 연결되어 있다고 했어요. 한국어라는 끈으로요. 저는 나란솔에게 화상으로 안부를 물었습니다. 화면 속 그녀는 건강해 보였어요. 옆에는 영수 씨가 앉아 있었고 새 아이들은 한국 학교 교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나란솔은 말했어요. 처음에는 한국이 낯설고 무서웠다고요. 하지만 지금은 여기가 집이라고요. 남편이 좋고 아이들이 잘 자라고 있어서 행복하다고요. 오윤채책도 연결되었습니다. 그녀는 이제 정민씨 식당의 공동대표가 되어 있었어요. 몽골 요리를 메뉴에 추가했고 손님들에게 인기라고 했어요. 오윤채책은 웃으며 말했습니다. 솔롱고 선생님이 한글을 가르쳐주지 않았으면 지금의 나는 없다고요. 그 은혜를 평생 잊지 못한다고요.
저는 솔롱고에게 마지막 질문을 했습니다. 이 모든 일을 시작할 때 지금의 결과를 예상했느냐고요. 솔롱고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전혀 몰랐다고요. 그저 11살 때 폐교에서 발견한 한글 동화책이 너무 좋아서 그 좋은 걸 다른 사람들에게도 알려주고 싶었을 뿐이라고요. 그녀는 잠시 말을 멈추었다가 조용히 덧붙였습니다. 아버지 바야르가 글을 읽을 수 있었다면 다르게 살았을 거라고요. 글을 몰라서 수치심에 시달리고 술에 의지하고 결국 비극적으로 생을 마감했다고요. 솔롱고는 아버지 같은 사람이 더 이상 없기를 바랐습니다. 한글은 그 방법 중 하나였어요. 누구나 쉽게 배울 수 있는 글자, 가난하고 배움의 기회가 없던 사람도 익힐 수 있는 글자였으니까요. 저는 마지막으로 박정호 씨의 안부를 전했습니다. 삼촌이 아직도 솔롱고를 기억하고 있다고 자랑스럽다고 전해달라고 했다고요. 솔롱고는 한참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그러다 천천히 말했어요. 박정호 삼촌이 없었으면 지금의 자신도 없다고요. 철조망 너머로 건넨 몇 마디가 인생을 바꿨다고요. 저는 폐교를 떠나면서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솔롱고는 또 다른 수업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새로운 학생들이 올 시간이었거든요. 저녁 해가 기울어가는 다르항의 하늘 아래 폐교에서 불빛이 새어나오고 있었습니다. 한글은 누군가에게는 새로운 직업이 되었고 누군가에게는 가족이 되었으며 누군가에게는 두 번째 인생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외로운 두 영혼 사이에 놓인 다리가 되었어요. 솔롱고는 그 모든 것의 시작점이었지만 동시에 연결점이기도 했습니다. 저는 기록합니다. 언어는 단순한 소통 도구가 아니에요. 그것은 사람의 존엄을 지키는 방패이고 운명을 바꾸는 열쇠이며 빈자리를 채우는 온기입니다. 솔롱고가 11살 때 발견한 그 한글 동화책 한 권이 수천 명의 인생을 바꿨어요. 작은 씨앗 하나가 거대한 숲이 된 겁니다. 솔롱고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을 바꾸는 건 나라가 아니라 배운다는 마음이에요. 그 마음만 있다면 어디서든 누구든 두 번째 인생을 시작할 수 있어요. 저는 폐교의 뒷문을 닫으며 다르항을 떠났습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세계 어딘가에서 누군가가 한글을 배우고 있을 거예요. 그리고 그 글자가 또 누군가의 인생을 바꾸겠죠. 솔롱고가 뿌린 씨앗처럼요. 578년 전 세종대왕은 백성을 불쌍히 여겨 한글을 만들었습니다. 누구나 쉽게 배울 수 있는 글자를요. 그 정신이 시간과 국경을 넘어 몽골의 작은 도시까지 닿았습니다. 문맹 아버지의 고통을 지켜본 소녀가 한글에서 희망을 발견했고 그 희망은 수천 명의 여성들에게 퍼져나갔어요. 가난과 폭력 속에서도 꺾이지 않는 배움의 의지, 그것이 한글과 만나 기적을 만들어냈습니다. 한글은 단순한 문자가 아닙니다. 그것은 존엄이고 사다리이며 외로운 영혼들을 이어주는 다리예요. 대한민국이 세계에 선물한 가장 아름다운 유산이 바로 한글입니다. 솔롱고의 이야기는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세계 어딘가에서 누군가가 한글을 배우고 있어요. 우리가 만든 글자가 누군가의 인생을 바꾸고 있다는 사실 자랑스럽지 않으신가요? 오늘 영상이 감동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알림 설정하시면 더 감동적인 이야기를 가장 먼저 만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댓글 하나하나가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또 만나요. 또 만나요. 또 만나요. 또 만나요. 또 만나요.